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9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고압증기 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교재 148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냥 일반 전기 난방을 제가 보통 전기 난방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압 전기 난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더 높여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쉬운데 요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보통 전기일 때보다는 고압 전기일 때 어때요? 전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곳에 전기를 보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압 전기가 어때요? 보낼 수 있는 전기량이 더 많겠죠. 압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전기량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량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 열량 역시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통 전기 난방은 전기량이 작고요. 그리고 열량 역시도 같은 조건이라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고압 전기 난방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고압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배관의 직경을 작게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경은 작아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배관이 압력을 견디는 특성이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압 전기 난방 방식 같은 경우는 직경, 배관의 직경을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보통 전기 난방은 자연스럽게 직경은 여기에 비해서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보통 전기 난방은 압력은 낮긴 한데 직경을 크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고압 전기 난방에 비해서 열량이 작다 보니까 전열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직경을 크게 만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로 인해 어때요? 고압 전기 난방은 직경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 외 시설의 크기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용량으로 설치할수록 고압 전기 난방이 이점이 크다라는 거죠. 설치비가 작아진다라는 거고 이 보통 전기 난방 그냥 일반 소형, 가족용 요런 데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이점이 있겠지만 가격이 싸겠죠. 근데 대용량으로 갈수록 배관의 직경이 크다 보니까 기타 설비들의 크기도 커지는 거고 그로 인해 설치비가 비싸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용량으로 갈수록 고압 전기 난방이 이점이 크구나 요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해설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해설해 보시면 고압 전기 사용 시의 특징이라고 해서 장점부터 보게 되면 배관의 직경을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난방 이외의 시설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전기량이 많고요. 그로 인한 열량이 많습니다. 그러니 난방 이외에 남는 열량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압력이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거는 고압이니까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공급 열량에 유연성이 있다. 이건 두 번째 거랑 똑같습니다. 전기량이 많다 보니까 남는 전기를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유연성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단점을 보게 되면 응축수 간에 부식이 많다. 고압이고 열량이 크다 보니까 부식은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응축수 재증발 및 방사 손실에 의한 열 손실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응축수가 재증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압 전기 난방이다 보니까 이 방열하고 나서 응축수를 환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수하는데 열량이 많다 보니 일부 응축수가 증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증발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사 손실, 열량이 많다 보니까 배관 외부로 빠져나가는 손실 열량도 크다. 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응축수 환수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외기온도 변화에 대한 실온 제어가 어렵다. 요걸 다르게 얘기하면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보통 전기 난방에 비해서 고압 전기 난방이 열량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온 제어, 실내 온도를 제어하기가 좀 어렵겠죠. 열량이 계속 크니까 계속 고온으로 방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취급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열량이 크면은 취급이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부하 변동에 응하기 어렵다. 실온 제어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특징들은 보통 전기, 고압 전기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전기 난방, 온수 난방에 비교했을 때도 전기 난방이 열량이 크다 보니 취급이 어렵고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런 특징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배관의 구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응축수가 재증발하거나 기타 방사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관 구배에 신경을 써서 응축수 한수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요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 잘 이해를 해 보시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자 1번 문제 다시 봅시다. 고압증기 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배관경을 작게 할 수 있다. 맞죠? 직경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난방 이외의 시설에도 증기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죠. 열량이 크고 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이외의 설비에 사용하는 유연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배관의 기울기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관의 구배에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응축수 한수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네요.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거죠. 공급 열량에 유연성이 있다. 압력이 높고 증기량이 많으니까 유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기보일러에서 전열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안전밸브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요거는 교재 15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전에도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셔야 되고 해설을 보셔야 되는데, 자, 저는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증기보일러인 경우 안전밸브는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2개 이상입니다. 자,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부착하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은 소형 보일러로 간주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1개 이상 부착하여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1번 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온수 평균 온도 80도시, 실내 공기 온도 18도시, 온수의 방열 개수를 7.2kcal/m/hr 도시라고 할 때 방열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는 교재 135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소요 방열량이라고 해서 소요 방열량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요게 Q는 K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델타 T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DT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요 K라는 게 열통과율 또는 방열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열 개수 또는 열통과율이기 때문에 단위는 어떻게 돼요? 열통과율 단위가 되는 거예요. kcal/m/hr 도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온도차를 곱해주니까 도시가 사라지면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요 소요 방열량의 단위는 kcal/m/h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보게 되면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 방열시킬 수 있는 열량이 소요 방열량인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뒤쪽에서 읽으니까 단위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 방열시킬 수 있는 열량을 소요 방열량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 방열량을 가지고 우리가 방열기의 섹션수를 구하던가 아니면은 방열해야 될 면적을 구한다던가 요런 공식에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 방열량이 때에 따라서는 방열기의 소요 방열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실에 1제곱미터당 실면적당 방열해야 될 소요 방열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소요 방열량이라고 하면 kcal/m/h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난방부하, 우리 난방부하도 통상적으로 Q를 표시하죠. 그냥 이런 기호들은 표시하는 방법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Q로 적어도 되고 스몰 Q로 적어도 되고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단위라고 했죠. 만약에 Q라고 적고 단위가 kcal/h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발생된 열량이라고 해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난방부와 그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에너지에서는. 그래서 이 단위를 잘 보시고 kcal/h 같으면 난방부하 또는 열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kcal/m/h라고 하면은 소요 방열량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푸시지 마시고 문제의 단위를 꼭꼭 한 번씩들 고시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Q가 소요 방열량이고 K가 방열 개수, 델타 T가 온도차니까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K가 지금 7.2예요. 7.2 곱하기 온도차는 80에서
마이너스 18도씨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단위 환산해 보면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에서 곱하기 도시를 하니까 사라지게 되고 남는 단위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요게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 보시게 되면 계산기 계산해 보시면 446.4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나온 값 그대로 보기에 있네요. 3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일러의 자동 제어 장치인 인터록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다음 동작이 정지되는 것, 요거를 인터록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1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인터록 제어를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동작이 있는데 동작이 A 동작이 있고 B 동작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 A가 동작하게 되면은 B는 동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자, A, B 동작이 있다면 이번에는 B가 동작을 한다면 A 동작은 하면 안 된다. 요런 게 인터록 제어죠. 일종의 자동 제어 장치 중에 안전장치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전단기 있죠. 전단기나 아니면 프레스, 요런 것들. 그래서 전단기라는 거는 철판을 자르는 장치고 프레스라는 거는 철제들을 눌러주는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전단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전단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철판을 손으로 전단기 안쪽으로 밀어 넣어요. 그 다음에 손을 빼고 풋 스위치라고 해서 발로 밟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뺀 상태에서 발로 밟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위에 있는 날이 내려오면서 철판을 잘라준단 말이에요. 자, 이때 A 동작을 예를 들어서 센서라고 하고 요 B를 풋 스위치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자칫 그러면 안 되지만 졸 수도 있고 잠깐 멍하게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이 단순 노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철판을 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빼지 않고요. 철판을 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풋 스위치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 날이 내려오면서 손을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러한 전단기는 양쪽에 레이저 포인트를 쏩니다. 이 손이 들어가는 공간에 레이저 포인트라고 해서 센서가 있어요. 그럼 손이 딱 들어가면은 어때요? 레이저 포인트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동작한 겁니다. 그때는 풋 스위치를 밟더라도 이 풋 스위치가 동작을 안 해요. 이 센서에 의해서. 그리고 반대로 풋 스위치를 밟아버리면 센서가 동작 안 하겠죠. 이 손이 당연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A가 동작할 때 B가 동작하지 않고요. B가 동작할 때 A가 동작하지 않는 거를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단기뿐만 아니고 여러 장치에 많이 쓰는데 펌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프를 정회전 시킬 수도 있고 역회전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정회전과 역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리면 쇼트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전 하고 있을 때 A가 정회전이라면 A가 동작하고 있을 때 역회전 B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역회전 스위치를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역회전이 되고 있을 때 역회전 B가 동작하고 있을 때 A 정회전 스위치를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록이라는 것은 1번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다음 동작이 정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도 살펴보게 되면 2번에 제어량과 설정 목표치를 비교하여 수정 동작시키는 것을 요거는 피드백 제어라고 해요. 그 다음 3번에 점화나 소화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진행되는 것. 정해진 순서라고 하면은 시퀀스 제어였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증기의 압력, 연료량, 공기량을 조절하는 것. 요거는 이전에 많이 봤었는데 자동 연소 제어, 줄여서는 ACC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 자동 연소 제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심력식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원심력식을 다른 말로 사이클론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교재 12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구조 같은 경우는 미리 그려뒀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한번 보시면 원심력식, 사이클론식이라고 해서 함진가스의 선의 운동을 주어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하여 입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내통경은 작게 할수록 처리가스 속도는 크게 할수록 집진 효율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통경, 요 통의 직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통의 직경은
가능한 한 요게 작을수록, 그리고 속도 V는 클수록, 빠를수록 집진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함진가스, 매연을 포함한 함진가스, 배기가스인데 함진가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함진가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요 함진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쫙 돌아가면서, 원심력에서 쫙 돌아가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배기가 되는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함진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던 먼지들, 더러운 입자들,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탈수기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하고 나서 뒤에 돌리는 탈수 있죠. 탈수를 하게 되면 먼지들이 탁탁탁탁 튀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스가 내려와서 포집 더스트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먼지들이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그 먼지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쫙 분리되어서 깨끗한 공기만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식을 우리가 원심력식, 사이클론식 집진장치라고 하고, 당연히 이게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빠를수록 이 회전력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회전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 직경이 작을수록, 요 직경이 작을수록 훨씬 더 이게 빨리 돕니다. 빨리 돌고, 가능한 한 직경은 작은데 요 길이 있죠. 길이는 크게 할수록 좋아요. 요런 걸 이제 직경비라 그래요. 요 내경은 작게 하고 길이는 길수록 선회력이 많아질 테니까 이 집진 효율이 좋아진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원심력식, 사이클론식의 집진 효율을 크게 하려면 1번에 보시면 입구의 속도를 크게 한다. 자, 속도를 높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본체의 길이를, 요거 길이를 길게 할수록 선회력이 더 길어질 테니까 오래 돌 수가 있겠죠.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 입자의 지름 또는 밀도가 클수록, 그래서 입자가 크고, 그 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지의 입자가 크고 무거울수록 더 잘 떨어져 나오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동반 분진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효율이 클 수밖에 없고요. 내벽이 미끄러울수록 더 잘 돌아갈 테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직경비가 클수록, 제가 말했죠. 요 내경은 작고 길이는 길수록 요게 직경비입니다. 직경비가 커질수록 요게 이제 효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요. 원심력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처리가스량이 많을 때는 소구경의 사이클론을 다수 병렬로 설치된 멀티론을 채택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가스 속도를 증가하면 압력 손실이 증가하므로 집진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가스의 속도가 어때요? 클수록, 빠를수록, 그리고 압력 손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관계없다 보시면 됩니다. 압력 손실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스의 속도가 증가하면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 4번은 맞는 거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만 볼게요. 접선 유압식보다 충류식이 동일 압력에 대해 대량 집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누입, 안내 날개 마모 현상은 집진 효율을 저하시킨다. 요건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온수 보일러에서 순환 펌프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교재에는 164에서 165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설에도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1번. 순환펌프의 모터 부분은 수평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순환펌프의 흡입 측에는 여과기를 설치해야 한다. 요거도 맞죠. 그래서 순환펌프가 만약에 요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유체가 이쪽으로 간다 치면 항시 여과기를, 이 어떤 장치든 똑같습니다. 여과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장치의 입구 측에다가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이물질을 걸러야 펌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겠죠. 간혹 보면 이 잘못된 보기로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이 여과기, 스트레이너는 어떤 장치든 입구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나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환 펌프의 흡입 측에 설치한다. 요거 맞죠? 입구니까. 그 다음 3번에 순환 펌프와 전원 콘센트 간의 거리는 최소로 한다. 그렇죠. 이 콘센트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선의 길이가 길어질 거고, 그러면 이 전원선의 전선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전선 또한 저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이 증가하다 보니까 운전에 있어서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 펌프와 전원 콘센트 간의 거리는 최소로 한다. 요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틀린 거 4번이겠죠. 하향식 구조인 경우 반드시 바이패스 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해설의 6번을 보시면 됩니다. 해설 6번에 보시면 순환 펌프는 바이패스 회로를 설치해야 한다. 단 자연순환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연순환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4번 다시 보면 하향식 구조인 경우 어때요? 이거 중력 환수식이니까 자연순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향식 구조인 경우에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란 말이 틀린 거고 하향 구조인 경우 바이패스 회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자연순환 가능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문제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증기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설해 보시면 증기난방의 특징이라고 해서 요게 온수난방이랑 비교한 장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을 보시게 되면 예열 시간이 온수난방에 비해 짧고, 그렇죠. 이게 물을 끓여야 되다 보니까 버너 자체 용량이 엄청나게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예열 시간이 온수난방에 비해 짧고요. 그리고 증기순환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방열 면적을 온수난방에 비해 작게 할 수 있고 열량이 클 테니까요. 그 다음 배관의 직경을 작게 할 수 있다. 증기 자체가 고압이겠죠. 그래서 배관의 직경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열의 운반 능력이 크고 유지 및 시설비가 저렴하다. 그 왜 그러냐? 아무래도 증기가 온수에 비해서는 고온 고압일 테니까 열의 운반 능력이 크겠죠. 압력이 높으니까. 그리고 증기 자체가 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서 공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 및 시설비가 저렴한 거는 배관의 직경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그래서 직경이 작다라는 거는 시설비가 적게 든다는 소리고, 이거는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점을 보시게 되면 초기 통기 시 주간 내 응축수를 배수할 때 열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열량이 크다 보니까 응축수를 조금만 배수하더라도 열량 손실이 크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음이 발생하고 실내의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취급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보일러 취급이 어렵고 환수관의 부식의 우려가 있다. 이것도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방열기 표면 온도가 높아 화상의 우려가 있고 실내 쾌감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방열기 자체의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실내 쾌감도가 낮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 증기난방이 온수난방에 비해서 열량이 커요. 그렇다 보니 방열기가 아무래도 고온입니다. 고온이다 보니까 실내의 대류작용 뭐예요? 이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갈 거고, 차가운 열은 보통 보면 창문 근처에 방열기 설치하니까 차가운 열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인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를 우리는 대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대류 현상이 심하게 되면은 이 바닥면에 체류하는 미립자 먼지들 있죠. 이러한 먼지들이 대류 현상이 심하면은 이렇게 쭉 떠올라요. 떠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부유한다 그러죠. 먼지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이 실 안에 들어가면은 이 텁텁함을 느낍니다. 먼지가 코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비해서 온수난방의 열량이 낮으니까 대류 현상이 작고, 그로 인해 부유하는 먼지의 양이 적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쾌감도가 좋은 건 뭐예요? 패널을 벽, 천장, 바닥에 매설하는 우리 패널 난방, 복사 난방이 이 대류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쾌감도가 가장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어쨌든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할 때는 증기난방이 쾌감도가 안 좋다. 열량이 높을수록 대류 현상이 심해지니까 쾌감도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7번. 증기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이용하는 열량은 증발 잡료로서 매우 크다.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예열 시간이 길고 응답 속도가 느리다라고 돼 있는데, 예열 시간은 짧은 편이죠. 짧고요. 그 다음 증기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2번이고 나머지 한번 보게 되면은 3번. 증기 공급 방식에는 상향식과 하향 공급식이 있다. 요거는 맞고요. 근데 요거는 뭐 증기난방
난방뿐만 아니고 온수 난방도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온수 난방도 마찬가지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듯이 요거는 뭐 어찌되었든 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4번에 보시면 증기를 공급하는 힘은 발생 증기압으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거도 맞는 말이죠. 증기 자체에 압력이 있고요. 그리고 증기 자체의 밀도가 가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별도의 동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유량 측정 장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유량계는 면적식, 차압식, 유속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면적식 유량계 같은 경우는 플로트식 로터리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차압식은 오리피스 미터, 플로 노즐, 벤투리 미터. 그래서 벤튜리라고도 하고 벤투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는 영어 발음이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속식 유량계 같은 경우는 피토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번 문제로 돌아가서 유량 측정 장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1번에 벤투리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습니까? 벤투리 미터,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피토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피스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아닌 것은 4번 마노메타가 되는데, 요 마노메타 같은 경우는 액주식 압력계입니다.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의 유량계가 아니고 압력계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적과 시간으로부터 직접 유량을 구하는 유량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로터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도 보면 나오죠. 면적식 유량계라고 해서 로터 미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로터 미터라는 거는 문제에 나오는 그 키워드 있죠. 최적과 시간으로부터. 그래서 최적 시간으로부터 유량을 구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설에 한번 보시면 로터미터 면적식 유량계인데, 로터미터는 면적 유량계의 일종으로서 하부가 뾰족하고 상부가 넓은 유리관 속에, 자, 요게 중요합니다. 유리관 속 부표가 장치되어 액체의 유량의 대소에 따라 액체통 속에서 부표가 정지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관 속에다가 부표를 넣어서 유량이 바뀌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유리관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유리관 속이라는 공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리관 속의 공간에서 부표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란 건 뭐죠? 최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최적 안에서 시간에 따라서 유량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최적과 시간으로부터 유량을 구해낸다. 자, 그러한 장치를 로터미터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일정 압력으로 과잉 수압에 의한 배관 설비의 손상이 방지되는 급수 방식은 이라고 했는데, 요거 답은 4번 옥상 탱크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건물에 층이 나누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누어져 있을 때 이 물탱크를 옥상에다가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물탱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상수도에서 오면은 상수도 배관을 각 층에다가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배관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서 펌프를 딱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펌프가 뭐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펌프를 딱 설치해 가지고 이 물을 물탱크 안에다가 우선 채웁니다. 채워두고요, 어떻게 합니까? 각 층에다가 배관을 연결해서 사용처에다가 보내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정에 직렬로 바로 연결하잖아요.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하게 되면 간혹 보면 압력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압력이 세졌다가 줄었다가 막 이렇게 간혹 압력 변동이 생기는데, 이러한 옥상 물탱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공급 압력이 어때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설해 보면 나옵니다. 옥상 탱크, 다른 말로 고가 탱크 방식의 특징은, 자, 1번에 항상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를 할 수 있어 대규모 건물에 사용된다. 거의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일정량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단수 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에서 뭐 배관을 점검한대요. 그럼 땅을 파고 이 수도에 들어오는 물을 단수시키겠죠. 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물탱크 안에 물을 담아두기 때문에 이쪽 편에 그 상수도가 끊기더라도 일정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과잉 수압으로 인한 밸브 등 배관 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수도를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리면은 제가 압력 변동이 생긴다라고 했죠. 이때 압력이 갑자기 커져버리게 되면은 가정으로 들어오는 밸브라든가 기타 유량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물탱크에 담는 방식이다 보니까 뭐 수압이 좀 세더라도 어차피 물탱크에 담길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잉 수압으로 인한 밸브 등의 배관 설비의 손상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탱크 용량은 1일 최대 급수량의 1시간에서 3시간의 양으로 한다. 요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 일정 압력으로 과잉 수압에 의한 배관 설비의 손상이 방지되는 급수 방식은 4번 옥상 탱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과압 방지 안전장치의 설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보일러의 과압 방지라는 거는 이제 보일러의 압력이 초과하는 거, 이제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전 밸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으니까 봅시다. 1번. 증기 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요거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한쪽이 고장 나더라도 반대쪽이 동작해 줌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에 안전 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요거도 맞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곳에 보통 보면 동체 상단에 설치를 해서 눈에 확 띄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안전 밸브 축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가능한 한 보일러의 동체에서 멀리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린 겁니다. 보통 보면 안전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 보일러 동체가 있으면 동체, 이거 뭡니까? 우리 노통 보일러라 치면은 물을 담아두는 이 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동체 상부에 설치를 하는데 이 안전 밸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축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축 방향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수평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직 방향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보일러 동체에서 멀리 하는 게 아니고 보일러 동체에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안전 밸브는 보일러 최대 증발량을 분출하도록 그 크기와 수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보일러의 용량에 맞춰서 그 크기와 수를 알맞게 설치해 줘야 된다. 뭐지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복사난방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복사난방이라는 거는 실이 이렇게 있으면 패널을 매설합니다. 벽이라던가 천장, 바닥 등에다가 매설을 해가지고 보일러를 딱 설치해서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 또는 온수를 패널에 이렇게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순환시키는 방식. 자, 그래서 매설을 해뒀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복사열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다 보니 이런 거를 복사난방 또는 방사난방 또는 패널을 매설해서 패널난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워낙에 제가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방열기의 설치가 필요 없고 바닥면의 이용도가 어때요? 방열기를 안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면, 요 실의 바닥면 이용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실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쾌감도가 어때요? 쾌감도가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대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쾌감도가 가장 좋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낮다라고 했으니 틀렸고, 그 다음 3번 실내 공기의 대류가 어때요? 제가 대류가 작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대류가 작고 바닥 먼지 상승이 적다. 요거 적다라는 말은 맞는 거네요. 단 앞에 대류가 크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바꿔주면 실내 공기의 대류가 작고 그로 인해 바닥 먼지의 상승이 작다. 요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예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일시적 난방에는 부적당하다. 요게 답이겠네요. 아무래도 복사열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보일러를 가동하더라도 열이 전달되어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사난방은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 온돌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돌방은 뭐냐면은 온수 코일을 바닥에다
매설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패널은 바닥 벽 천장에 다 매설하지만 온돌방 같은 경우는 온수 코일을 바닥에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풍이 좀 세다라고 느끼는데 어쨌든 특징은 비슷합니다. 우리 온돌방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겨울철에 실에 들어와서 우리 방에 들어왔는데 추워요. 그때 보일러를 딱 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따뜻해지지 않죠. 좀 시간이 지나야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 너무 온도를 너무 떼다 보니까 바닥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보일러 좀 꺼주세요 했는데 끈다라고 해서 바로 시원해지지 않아요. 한참 있다가 식는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복사열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는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번의 올바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급수의 온도 25도씨, 보일러 압력이 15kg/제곱센치, 상당 증발량이 2500kg/h일 때 매시간 증발량은 약 얼마인가? 단, 발생 증기 엔탈피는 639kcal/kg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상당 증발량을 줬기 때문에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자, 상당 증발량 G는 539분의 G에 H2-H-로 풀면 된다라고 했죠. 자, 이때 G라는 게 상당 증발량이고요. G라는 게 뭡니까? 요게 이제 발생 증기량 또는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급수량이 된다라고 했어요. 급수량. 그 다음에 H2-가 요게 증기 엔탈피 H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H-가 요게 급수 엔탈피, 급수 H, 엔탈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매시간 증발량이니까 요 G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증기량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위가 kg/h잖아요. 그럼 뭐야? 1시간당 발생 증기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시간 증발량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는 요 G를 구하고 싶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요거를 바꿔본다면, 공식을 바꿔본다면 G는 요 539가 올라가죠. 그래서 G2 곱하기 539 나누기 얘들은 내려갑니다. H2-H-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G가 상당 증발량이잖아요. 그래서 2500 곱하기 539에다가 나누기, 자, H2-가 증기 엔탈피, 발생 증기 엔탈피는 639라고 줬네요. 639. 그 다음 빼기. 자, 급수 엔탈피 같은 경우는 엔탈피라고 따로 준 게 아니고 급수 온도를 줬습니다. 자, 이때 급수 온도가 곧 엔탈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엔탈피 구하는 공식 H는 C의 델타 T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물이라는 게 비열, C는 비열이에요. 물이라는 게 비열이 1이니까 곱하기 온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25도시라 했으니 25를 곱해주면 엔탈피 값 얼마 나와요? 25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단위 환산도 해드려보면, 자, 비열이 kcal/kg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도시니까 두 개를 곱해보면은 도시 사라지니까 엔탈피 단위 kcal/kg이 나와버리는 거죠. 즉 급수 물일 경우에는 온도나 엔탈피나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급수 엔탈피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급수 온도 25도시라 했으니 25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단위 환산해드리면 요게 kg/h입니다. 상당 증발량.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우리가 이 증발 잡열이었죠. 그래서 kcal/kg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게 엔탈피 차니까 요게 엔탈피 단위 kcal/kg이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환산해 보면 kcal/kg 사라지니까 나머지 kg/h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 G의 단위가, 증기량의 단위가 매시간 발생 증발량이니까 kg/h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kg/h 나오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2194.6이 나오네요. 2194.6 kg/h인데 요 6을 반올림하게 되면 땡땡땡 2195가 나오겠네요. 2195 kg/h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13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연도에 바이메탈 온도 스위치를 부착시켜 화염의 유무 또는 보일러의 과열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교재에서는 7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메탈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뭡니까? 스택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연도에 바이메탈을 설치한 방식으로 화염의 발열 현상을 이용한 방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이메탈 또는 화염의 발열 현상 이런 말이 나오면은 스택 스위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참고적으로 나머지 보면은 플레임 아이 같은 경우는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소실 안에 그 연소가 시작되면은 빛이 발생할 테니까 이 빛을 직접 눈으로 본다. 센서겠죠, 센서. 눈 같은 센서로 빛이 들어오면은 정상 연소 상태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시키고 만약에 빛이 안 들어온다. 그럼 실화가 된 거니까 연료 차단 밸브를 잠궈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플레임 아이는 뭡니까? 빛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화염의 발광 현상. 그래서 빛과 관련된 말이 들어가면 플레임 아이가 되는 거고요. 거의 뭐 참고적으로 광학적 성질. 그 다음 플레임 로드 같은 경우에는 로드 뭡니까? 막대기죠, 막대기. 길다란 막대기인데 이러한 막대 형식의 센서를 연소실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화염의 이온화 현상에 의해서 이온화 현상이 생기면은 이 전기적 성질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극, 음극이 생기는데 이 고온 측에 양극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로드 쪽에 양극이 존재한다면은 지금 정상 연소 상태인 거고 양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실화 상태로 판단해서 실화 시에는 연료 차단 밸브를 잠궈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화염의 이온화 현상 또는 전기 전도성을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플레임 로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플레임 아이는 빛의 발광 현상, 플레임 로드는 화염의 이온화 현상, 스택 스위치는 바이메탈 또는 화염의 발열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연도의 바이메탈 온도 스위치. 자, 바이메탈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보일러의 과열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스택 스위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연료의 연소 형태 중 버너 연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소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제가 대분류로 한번 나눠보게 된다면 연소의 형태는 기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계식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너 연소, 버너를 이용한 방식이고 또는 뭐 스토커 이런 것들 있죠. 스토커. 그래서 뭐 고체 연료 같은 거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 자, 요런 것들이 다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수분식은 뭐냐면은 자, 요게 숫자가 손수예요. 손수. 그리고 분이라는 게 불사를 분입니다. 자, 그래서 손수 불사를 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직접 손수 연료를 투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는 기계로 연료를 투입하는 방식이었다면 밑에 거는 사람이 직접 석탄과 같은 연료를 투입해준다. 손으로 이렇게 직접 넣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증기기관차 같은 거 옛날 영화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석탄을 삽으로 떠서 이렇게 막 넣어주잖아요. 그런 방식을 수분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설에도 잘 나오는데 해설해 보시면 버너를 이용한 연소가 가능한 연료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 기체 연료, 미분탄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버너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계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수분식 연소 같은 경우는 석탄을 사람이 직접 연소실에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5번 다시 보시게 되면 보일러 연료의 연소 형태 중 버너 연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수분식 연소는 사람이 손수 넣어주는 방식이니까 버너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기름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고, 그 다음에 가스 연소 같은 경우는 기체 연료고, 미분탄 연소 역시도 버너 연소에 포함이 되니까 1, 3, 4번은 맞는 거고요. 자, 15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기수공발, 캐리오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공발이라고도 하고 캐리오버라고도 하는데,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물을 채워서 우리가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 증기를 주증기관을 통해서 보내어주게 되는데, 이때 증기만 보내어주면 참 좋겠지만 어떤 이상현상에 의해서 증기와 물이 함께 빨려 올라가 버리는 현상을 기수공발 또는 뭐라 합니까? 캐리오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캐리오버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죠? 증기와 물이 섞여 다니다가 배관이나 장치를 때리는 워터해머, 수격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수공발 캐리오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장치는 당연히 1번 기수분리기가 되겠죠. 기수분리기가 뭔데요? 기수분리기.
말 그대로 기체와 수를 분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와 물을 분리해서 증기만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기수분리기가 되고요. 참고적으로 기수분리기와 비슷한 장치가 비수방지관이 있어요. 방지관. 자,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쓰느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기수분리기는 수관식 보일러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비수방지관 같은 경우에는 원통 보일러에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지금 보기에서는 뭐 비수방지관 이런 게 없으니까 기수분리기가 딱 100%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살펴보게 되면 2번에 증기축열기는 열을 축적하는 장치니까 관계없고요. 그 다음 3번에 체크밸브는 뭐예요?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입니다. 전혀 관계없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수저 분출장치 같은 경우는 분출장치의 일종이고 대부분 분출장치의 그 사용 목적은 관수 농축을 방지하고요. pH를 조정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포밍, 프라이밍 등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밍, 프라이밍을 방지하면은 자연스럽게 캐리어오버도 방지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방지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간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수저 분출 장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굴뚝 높이 140m, 배기가스의 평균 온도 200도씨, 외기 온도가 27도씨, 굴뚝 내 가스의 외기에 대한 비중을 1.05라고 할 때 통풍력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지금 조건에 보시면 온도 줬고요. 밀도를 준 게 아니고 대신에 비중을 줬네요. 근데 비중을 주긴 했지만 이게 외기에 대한 비중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공식이 약식 공식입니다. 이론 통풍력 계산 공식이라고 해서 배기가스 비중량을 대기에 대한 비중량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푸시면 된다라고 나오는데 우선은 FN 공식은 뭐냐면은 자, 이론 통풍량 Z는 273H에 지금 뭐 어쨌든 비중을 줬기 때문에 TA분의 RA 빼기 TG분의 RG로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 보신 바와 같이 온도와 비중을 같이 주면은 이러한 공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식대로 푸시게 되면 273 곱하기 지금 높이가 140이거든요. 140에 곱하기 갈로 딱 해가지고 자, A라는 게 에어고 G라는 게 가스죠. 그래서 외기, 공기 요거는 배기가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A라는 거는 외기, 공기의 온도니까 여기서는 외기 온도가 27도씨. 근데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273 더하기 27 하고 분해. 위에 게 뭐가 되냐? 지금 공기의 비중량은 주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공기의 비중량은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 1.294라고 나오죠. 우리 이론할 때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 빼기. 자, 요거 이제 가스에 대한 거, 배기가스에 대한 거. 배기가스 온도가 200도씨니까 273 더하기 200 하면은 켈빈으로 바뀌죠. 분해.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조건에는 배기가스 비중량이라고 별도로 준 게 아니고 외기에 대한 비중. 그래서 가스의 외기에 대한 비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외기 뭔데요? 공기의 비중량이겠죠. 이 공기의 비중량보다 1.294보다 뭡니까? 1.05배 무겁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푸시게 되면은 답이 55.068mm 아쿠아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셔도 돼요. 그냥 FN 공식 그대로 푸셔도 돼요.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약식 공식을 외워서 푸셔도 됩니다. 약식 공식은 뭡니까? 자, 1.294 똑같은 거죠. 요 값을 밖으로 뺍니다. 밖으로 빼서 어떻게 합니까? 요 273에다가 곱하는 거죠. 그럼 이 공식이 뭐가 됩니까? 자, 위에서 고칠게요. 1.294 273 곱하기 1.294니까 대략 한 353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을 뺐기 때문에 요 비중량 기호가 어떻게 돼요? 요게 1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RG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기에 대한 비중량 요 녀석만 남는다. 요게 RG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저렇게 바꿔서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자, 353 곱하기 높이 똑같죠? 140m
에다가 곱하기 갈로 해서 자 온도 같은 경우는 273 공기조고 더하기 27 분의 자 1입니다. 1 빼기 자 배기가스 273 더하기 200 분의 지금 비중으로 줬으니까 요게 1.05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요대로 계산기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요 값이 대략 한 55.027mm 아쿠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사치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17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소 1kg이 완전 연소했을 때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단 C 플러스 O2는 발열량이 97200kcal/kmol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딱 이해하시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 조건을 제가 판소를 해뒀는데 탄소와 산소가 결합했을 때 발생 열량이 97200kcal/kmol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킬로몰, 1kmol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굳이 이거 뭐 표시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표준 상태에서 탄소 분자량은 12kg과 같죠. 1kmol일 때입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탄소가 12kg 연소할 때 발열량은 97200kcal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례식을 세웁니다. 12kg 탄소가 연소할 때 발열량이 97200kcal와 같으니 결국은 1kg 연소할 때는 발열량이 얼마입니까? 요거를 물어본다 라는 거죠. 그럼 얘들 두 개 곱하고 얘들 두 개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7200 곱하기 1이니까 97200일 거고요. 12 곱하기 x니까 12x가 되겠죠. 그러면 x만 구하게 되면 12가 내려가잖아요. 나누기 1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x는 결국은 12분의 97200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구해보시면은 그 값이 8100 kcal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고 푸시면 돼요. 공식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고 비례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18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방부하를 하면 실이 이렇게 있으면 겨울철이죠. 겨울철이다 보니까 실내 공기 온도가 높고요. 실외의 공기가 온도가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보면 열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난방부하라는 것은 손실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밖으로 손실되는 열량을 보정하는 것을 난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건물에는 창문도 있을 거고요. 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 바닥, 벽, 지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를 딱 생각하고 문제를 봅시다. 자,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1번 형광등으로부터의 발열부하. 자, 형광등 뭐 여기 위에 등이 있다. 그러면 이 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되는 건 손실이에요? 보정이에요? 보정입니다. 보정이다 보니까 요 발생하는 열량은 이 난방부하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부하 같은 경우는 보정 요인이지 난방부하가 아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제실자로부터 발생되는 인체부하. 자,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럼 사람도 어때요? 열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보정이지 난방부하로 보기 어렵죠. 손실열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 틈새 바람을 통한 열부하. 자, 틈새 바람이라는 거는 창문의 틈이나 이 문의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라든가 빠져나가는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난방부하로 볼 수 있는 거는 요 틈새 바람이겠죠. 그래서 틈으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실내 뜨거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차가운 공기를 들어올 테니까 요건 손실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따뜻한 공기, 열량 요런 것도 손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틈새 바람을 통한 열부하는 뭡니까? 손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곧 난방부하로 볼 수 있다. 차가운 요인이 되는 거죠.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들어와 버릴 테니까. 자, 그래서 맞는 건 3번이고요. 4번 같은 것도 틀렸죠. 커피포트 등에 의한 기기부하. 뭐예요? 커피포트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끓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도 보정개수고 난방부하 손실열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9번 문제에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연소 시 공기비가 적을 경우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공기비와 관련된 내용은 1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같이 보시게 되면 공기비 M, 과잉 공기 개수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1번에 공기비가 적을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기비가 작으면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비가 작으니 불완전 연소 하겠구나.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불완전 연소 되기가 쉽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연소 가스에 의한 가스 폭발과 매연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불완전 연소되다 보니까 그 중에 덜 탄 성분, 미연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한 가스 폭발과 매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미연소 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공기비가 클 때의 특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이 공기비가 클 때는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공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풍력이 증가하겠구나. 그럼 연소실의 통풍력이 증가하면 뜨거운 연소가스가 빨리 빠져나가 버릴 테니까 이 연소실 내부의 온도는 낮아질 수 있겠구나.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또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연소실 온도가 저하하게 되고요. 두 번째, 공기량이 많아지니까 배기가스량 증가로 열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배기가스 중 NO, 일산화질소 및 NO2, 이산화질소가 많이 발생돼요. 산소량이 많아질 테니까요. 부식 촉진과 대기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올게요. 20번에 보일러 연소 시 공기비가 적을 때입니다. 적을 경우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불완전 연소되기 쉽다. 맞죠? 2번 미연소에 의한 열 손실이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비연가스에 의한 역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논의 폭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1, 2, 3번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연소실 내의 온도가 내려간다. 자, 연소실 내의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어떨 때예요? 공기비가 많을 때, 통풍력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연소실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공기비가 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선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2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재생식 공기 예열기의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강판형과 관형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식,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일정 시간 동안 공기와 열가스가 교대로 금속판에 접촉, 전열되어 열교환하는 형식이다. 요게 맞는 겁니다.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왜 틀렸냐? 3번 운동부가 없으며 누설의 우려가 없고 통풍 손실이 적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 손실이 크고요. 구조가 좀 복잡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 다음 4번에 증기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기 예열기 뭡니까? 폐열 회수 장치잖아요. 그래서 증기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배기가스로 폐열로 배기가스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방식으로 저온 부식이 방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상 요 저온 부식은 일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확실하게 틀린 게 증기라는 말이 확실하게 틀렸다. 증기 대신에 배기가스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21번에 적당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성능을 표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보일러의 성능이 곧 보일러의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96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보일러 용량 표시 방법이라고 해서 자, 1, 2, 3번은 맞아요. 상당 증발량, 보일러 마력, 보일러 전열 면적으로 보일러의 용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에 보일러 지름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죠. 보일러 지름만 가지고 용량을 표시한다.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2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외부와 열의 출입이 없는 열역학적 변화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열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외부와 열이 완전히 차단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단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요거는 단열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1번에 정압 변화라는 거는 압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 변화 마찬가지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4번의 등온 변화는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번 외부와 열의 출입이 없는 열역학적 변화이기 때문에 답은 3번 단열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부속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방폭문 보일러 내 가스 폭발이나 역화 시
폭발가스를 외부로 배기시키는 장치. 요거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노통 보일러다 하면은 요게 연소실 노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소실의 후면부라든가 아니면 측면부에 이 방폭문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해서 논해 폭발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논해의 압력이 확 올라가 버리겠죠. 그럼 잘못하면 연소실이 파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방폭문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탁 열립니다. 뒤로 탁 열려. 이게 보통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구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이게 밀리면서 탁 열립니다. 그러면 내부의 폭발가스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이 노통, 연소실이 파열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방폭문이고요. 그 다음 2번에 압력계, 보일러 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수위 경보기라고 해서 보일러 내의 수위가 안전저수위에 이르면 경보를 울리는 장치. 요거도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상 상태의 수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태, 상용 상태라 하죠. 그래서 상용 수위라 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안전저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안전저수위 라고 한다면 이 상용 수위가 가장 좋죠. 일반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용 상태의 수위이기 때문에. 근데 안전저수위는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은 뭐 이제 부하가 커진다거나 기타 다른 현상에 의해서 수위가 순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더라도 안전저수위까지는 괜찮아요. 이 안전저수위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수위 경보기를 설치해가지고 보일러 내의 수위가 안전저수위에 이르면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가서 뭐 전원을 끈다던가 기타 조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 압력 제한기라고 해서 온, 오프 신호를 급수 밸브에 보내 급수를 공급 차단하는 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급수 밸브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온, 오프 신호를 버너의 전자 밸브로 보냅니다. 그래서 버너의 전자 밸브로 보내서 이제 위급 시에 연료를 차단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완전기체가 일정한 압력 하에서 부피가 2배가 되려면 초기 온도가 27도씨인 기체는 몇 도씨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문이 좀 어렵긴 한데 이해를 하시면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식부터 찾아볼 건데, 공식은 완전기체가 일정한 압력 하에서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조건이 압력이 일정하다. 일정한 압력.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P, 압력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초기 온도가 27도씨인 기체는 몇 도씨가 되는가. 자, 초기가 뭡니까? 초기가 1입니다. T1이 되는 거고 T2가 변한 후에요. 그러니까 초기 온도가 27도씨로 주고 변한 후에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렇게 되면 공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자, T2를 구해야 되니까 T2는 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V1은 내려옵니다. V1은 내려오고 T1은 또 올라갑니다. T1의 V2. 이렇게 공식을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찾는 공식은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지문에 조건이 딱딱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제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건이 첫 번째 줄에 부피가 2배가 되려면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자, 조건 제가 빨간 걸로 적어드릴게요. V1과 V2가 있다면 V2가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V1이 그냥 1이고 V2가 2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2배 되잖아요. 아니면 V1 2하고 요거 4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없다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T1, T2인데, 자, T1이 지금 초기죠. 초기이기 때문에 27도씨로 준 겁니다. 자, T2는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잖아요. 그럼 조건 정리 끝났죠. 요걸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요 공식에 의해서, 자, 땡땡땡 T2는
V1이 1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 교재에서 해설에서는 V1 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2V2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배, 2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 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넣으실 때부터 제가 조건 정리해 드렸죠. 그냥 V1이 1이랑 V2가 2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V1은 1이고요. 숫자로 그대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T1은 이거 절대 온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3 더하기 27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V2가 얼마입니까? 2라며 2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600 켈빈이 나올 거예요. 왜? 요게 이제 켈빈이니까 제가 절대 온도로 구했죠. 근데 문제에서 보기에서는 뭡니까? 도시로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요 600 켈빈에다가 땡땡땡 600 빼기 도시로 바꾸려면 273을 빼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값이 327 도시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327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부속 장치에서 슈트블로어는 자, 교재에서는 8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쉽죠? 답은 4번입니다. 보일러의 전열면에 부착된 불순물 등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일러 전열면에 부착된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를 슈트 블로어라고 했습니다. 통상 보면 수간 보일러에 많이 쓰죠. 그래서 수간 보일러 구조는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 드럼이 있고요. 그래서 통상 보면 위에 있는 게 기수 드럼, 아래쪽에 있는 게 수 드럼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요 이제 수관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케이싱을 딱 해가지고 버너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요 수관군들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수관군이 곧 전열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관이 가열된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는 수관 보일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수관 외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열을 받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 시에 검댕이 이런 것들이 수관 표면에 들러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검댕이 그름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슈트 블로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롱 리트랙터블 또는 숏 리트랙터블이라고 해서 길다란 막대기를 딱 넣어가지고 여기 안쪽에 구멍을 탁탁 뚫어서 무언가를 분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쫙 분사합니다. 돌려가면서 분사를 쫙 하게 되는데 이때 분사하는 물질이 증기 또는 공기 또는 물을 분사해서 이 전열면 표면에 수관 표면에 들러붙어 있는 검댕이 그름을 제거해서 불어내어 준다. 자, 요런 장치를 슈트 블로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당량 농도라고도 하며 용액 1kg 중에 용질 1mg 당량으로 표시되는 단위는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우선 답부터 알려드리면 답은 3번 EPM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에서는 17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해설 내용 제가 정리를 좀 해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ppm인데 ppm은 용액 1kg 중에 용질 1mg으로 mg/kg 또는 g/톤의 중량, 그래서 100만 분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kg은 mg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의 6승 mg과 같습니다. 그 말은 1kg이 곧 100만 mg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조 속에 물이 1kg 들었어요. 여기에 제가 소금을 녹일 겁니다. 근데 이 소금의 양이 요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검은 걸로 합시다. 소금의 양이 1mg 들어갔다라는 거는 1kg에 대해서 1mg이니까 뭐예요? 100만 분의 1 비율만큼 소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때를 우리는 1ppm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소금 함유량이 2mg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2ppm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ppm이라고 하면 100만 분율을 말한다. 요거를 딱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pb입니다. 두 번째 ppb는 용액 1톤 중에 용질 1mg으로 mg/톤의 중량, 즉 10억 분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mg으로 하게 되면 10의 9승 mg과 같아요. 그러니 즉 10억 단위가 되는 겁니다. 10억 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분의 1 mg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PM은
용액 1kg 중에 용질 1mg. 자, 어때요? 거의 똑같죠? 우리 ppm의 조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1mg 당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당량. 그래서 이 당량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원소의 당량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값을 얘기하는 건데,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EPM이라 하면 이 당량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온 수용액일 경우 ppm과 같이 1리터 중에 미리그램 당으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단위로 쓰게 되면 미리그램 퍼 리터, 또는 요게 물일 경우에 리터나 킬로그램이랑 같기 때문에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인 경우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만 보게 되면은 ppm과 EPM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근데 키워드는 뭐다? EPM은 요 당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고, ppm이란 거는 100만 분율을 말한다. 요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두세요. ppm, ppb, EPM 요 관련된 문제가 꽤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 당량 농도. 자, 당량이란 말이 한번 들어갔죠. 그래서 당량 농도라고도 하며 용액 1kg 중에 용질, 자, 1mg 당량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당량으로 표시되는 단위는 뭡니까? 자, 요거 EPM. 자,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수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중 스케일 생성 성분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176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긴 한데요. 그냥 요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스케일이 되었든 슬러지가 되었든 주 생성 성분은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칼슘분과 마그네슘, 얘들이 슬러지 또는 스케일의 주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설에도 잘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문제 보시면 28번에 스케일 생성 성분이 아닌 것은 해서 1, 2, 3번은 생성 성분 맞아요. 그래서 황산 칼슘, 규산 칼슘, 탄산 마그네슘 다 뭡니까?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죠. 근데 4번에 보시면 탄산소다라고 돼 있는데, 탄산소다를 다른 말로 탄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그래서 탄산소다를 다른 말로 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 요 나트륨분은 이 스케일 또는 슬러지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보시면은 탄산소다는 나트륨 성분으로 스케일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8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에너지의 단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1번에 킬로와트 아워라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전기적인 전력량을 표시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는 전기적 에너지 단위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또 쓰기 좋게 열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킬로와트 아워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쓰죠? 860 킬로칼로리와 같다라고 해서 열 에너지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 녀석은 에너지의 단위가 맞아요. 전기적 에너지가 되었든 우리가 열량으로 바꿔서 열 에너지로 바꿔 쓰든 어쨌든 에너지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킬로줄은, 킬로줄 같은 경우는 SI 단위인데 요것도 열 에너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킬로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거는 공학 단위입니다. 열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뭐예요? 에너지의 단위가 맞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세크인데 제가 편의상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동력의 단위가 된다. 동력. 자,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이 동력이란 것은 시간당 행하는 일의 단위다. 그래서 시간당 행하는 킬로그램 미터 1이죠. 시간당 행하는 일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별도의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 그냥 동력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9번에 다음 중 에너지의 단위가 아닌 것은 3번 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엑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해설을 같이 보실게요. 엑서지, 종합적 에너지 유효 이용도로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어떤 개로부터 외부로 꺼낼 수 있는 최대의 기계적 작업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열 에너지는 모두 기계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제1의 열원에서 얻은 열 에너지를 전부 기계적 작업으로 변환할 수 없고 반드시 일정량의 열 에너지를 제2의 열원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버린다라는 말은 손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일을 엑서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열량 Q가 있을 때 1로 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Q가 100이라는 열량이었어요. 그러면 1이 100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요 1로 다시 100의 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 이상적인 상태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 100%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고요. 이 100이라는 열을 1로 바꿔보니까 한 80 정도는 1이 되는데 나머지 20은 어떻게 돼? 버려진다.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손실돼 버리더라. 자, 이때 어떠한 환경 조건이든 간에 그래, 이건 알겠어. 그렇다면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최대한 이 열을 이용해서 최대 일을 바꿀 수 있는 그 일량을 엑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판서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엑서지라는 걸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엑서지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최대의 일을 엑서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위배하지 않고 이러한 최대의 일을 끌어낼 수 있을 때 그 일량을 엑서지라고 한다, 또는 그 일에 대한 에너지를 엑서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쉬워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일, 단 조건은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지 않고서 이러한 조건이 성립돼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봅시다. 자, 30번 엑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열 에너지를 전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없다. 그렇죠. 요거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1로 변환시킬 때 일부 손실이 발생한다. 버려지는 열량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 열 에너지로부터 얼마만큼의 기계적 일을 내게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1이니까 2번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열 에너지는 엑서지와 에너지의 합이다. 요것도 맞죠. 그래서 열 에너지 아까 전에 Q1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AW를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 손실되는 열량이 있어. 이 손실 열량을 제가 Q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AW와 Q2의 합이 Q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엑서지와 요 엑서지 AW와 나머지 에너지 Q2의 합과 같다. 3번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환경 온도가 높을수록 엑서지가 크다라고 나오는데, 자,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관로에 보시면 열기관의 저열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열기관의 그냥 저열원만 생각하세요. 저열원이 낮을수록 엑서지가 큰 거예요. 왜 그래요? 저열원이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차가 커지니까 열이 이동하기 좋죠. 그로 인한 일이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온도 또는 열기관의 저열원이 낮을수록 엑서지는 크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3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